네,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가 훅 지나갔네요. 이번 주는 좀 어떠셨나요? 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5만 명이 넘어갔더라고요. 5만 명이 넘어갔고 과연 그 5만 명이 뭘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영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뭐 특히 이제 유럽 쪽이지만 그냥 위드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나이트장도 이제 시간 제한, 영업 제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백신 패스 이런 거 다 폐지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에 따라서 마스크, 노 마스크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정도까지의 조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 자가 격리 스스로 하고 뭐 내가 보고하고 하는 형태로 약간 이제 위드로 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5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면 각자 개인 면역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뭐 항상 개인 면역이 가장 중요했지만 더더욱 이런 시기에는 개인 면역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면역을 충분히 올리려면 첫 번째 좋은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이 잘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면역에 가장 큰이 아니고 가장 우선돼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한번 또 진도를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6은 뭐냐면 병균 공포증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현대 인간들의 마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물론 중앙일보긴 하지만 손세정제 있지 않습니까? 손세정제의 알코올 도수는 몇 도나 될까 그랬더니 뭐 그걸 또 이제 기획 취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22.7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소주가 이제 한 18도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17.6도, 뭐 17.5도, 고 언터리 왔다 갔다 하는데 22도래요. 그래서 사실 손세정제를 쓰면 그렇게 확 강하게 알코올 냄새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239페이지에 보게 되면 트리클로산,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손 씻는 액체 비누, 치약, 속옷, 타월, 매트리스, 스펀지, 샤워 커튼, 전화기, 바닥재, 칼도마, 섬유직물과 어린이의 장난감 등 전혀 공통점이 없는 다양한 가정용품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되었다. 이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된 소비자 제품의 가지수는 모두 140여 가지에 이른다.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뭐 베갯잎, 베개와 베갯잎, 그다음에 슬리퍼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트리클로산이 뭐냐? 트리클로산은 과거에 병원용으로 제한했던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마이크로반을 비롯한 이 물질의 제조업체들이 항균이라는 용어를 잘 팔리는 마케팅 요소로 정립하고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데오도런트에서부터 주방용 조리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에 집어넣기 시작한 것이다. 원래 의약품이란 얘기죠. 의약품이었던 것이 이제 일상용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역시 마케팅의 기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균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균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다.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245페이지에 세균의 반격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작은 제목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항균 비누가 다른 회사에서 나온 보통 비누보다 정말로 나을 것이 없다고? 물음표고요. 그렇다. 보통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항균 비누가 박테리아 수를 감소시키고 질병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다른 보통의 비누와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된 거죠. 이제 미국의 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도 항균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감염성 질병의 증상을 보일 위험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지 그게 정말 항균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제 위험한 두 번째가 뭐냐면 트리클로산이 생체 축적성과 잔류성이 강하다는 증거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트리클로산은 동물과 사람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탯줄의 혈액에서도 발견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모두 태아의 탯줄에 흐르는 혈액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되었다. 스웨덴의 연구는 여성의 모유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했다. 예. 세 번째는 슈퍼박테리아가 있다. 트리클로산을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박테리아 내성을 키우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 화학물질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미국 의사협회는 항균제의 사용이 박테리아 내성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인용하면서 가정에서 항균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은 항균 제품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저분한 진실글에서 25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았다. 사실 수세기 동안 우리의 조상들은 목욕에 의구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목욕이 생명과 신체에 해롭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더러움 속에서 즐겁게 생활했다. 과연 우리가 청결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청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중세 시대처럼 막 암흑탕 속에서 아무데나 뭐 소대변 보고 뭐 그렇게 살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너무 지나친 깨끗함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끔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 자랄 때는 아이들이 뽁뽁 기다가 뭐 걸레도 아이들은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걸레도 한 번씩 빨고 입으로요. 또 아무거나 입으로 집어넣어서 먹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묻어있던 세균들이 들어와서 내 몸의 면역 체계들이 여러 파트너들과 그 항원들과 싸우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깨끗한 환경 속에서 키우다 보니까 균에 약하게 돼버린 거죠. 특히 이런 항균 제품들이요. 그래서 오늘날 위생에 대한 사고방식은 사물을 통제하에 두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뭐든지 인간이 다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오만이라는 거죠. 오만. 참 슬픈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268페이지에 미국 환경청은 은을 환경 유해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은이 수중식물 및 동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0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노 입자로 된 은이 보통의 은보다 45배나 더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근데 요즘 뭐 무슨 뭐 청정기인가 어디에도 뭐 은나노 기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는 얘기를 지금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노 입자가 환경에서 보이는 매우 복잡한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특히 은나노 물질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토양이 오염되니까 어때요? 우리 몸도 오염되는 거고요. 27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은나노 입자의 독성은 이 물질이 포유류의 간세포, 줄기세포, 심지어 뇌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은나노 기술로 아주 좋은 거라고 해서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들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71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공포를 파는 상인들 그래가지고 공포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트리클로산의 이점을 찬양하면서 사회 전체에 병균 공포증을 부추기는 광고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래서 불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방염제의 판매에 불을 붙였다. 해충에 대한 공포가 살충제를, 몸에서 냄새가 날까 하는 두려움이 프탈레이트를 널리 퍼뜨렸다. 또 최근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여 업체는 그 물질들을 규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손에서 장난감을 빼앗기고 삶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하룻밤 사이에 슈퍼마켓 선반에서 치워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포 마케팅이라는 얘기죠. 뭐 꼭 이런 쪽에서만 공포 마케팅을 하나요? 그건 꼭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이제 파트 7은 뭐냐면 제초제부터 고엽제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농약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건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농약이라고 하는 건 살충제거든요. 살충제라고 하는 건 생명을 끊는 게 살충제예요.
우리 인간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잔디밭은 농약 먹는 하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명한 것 같아요.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농약을 쳐가지고.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DDT는 좋은 것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썼다는 거죠. 279페이지에 농약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다. 뭐 얼마 안 됐잖아요.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미국의 대규모의 화학살충제 생산 기반을 조성했던 것이다. 전쟁 중에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말라리아나 티푸스와 같은 질병들이 유럽 남부,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 등지의 군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군대는 이러한 질병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당시만 해도 합성살충제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이에요? 불과 80년이에요. 80년. 80년 동안 이렇게 다 망친 거예요.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DDT, 월남전이 아주 하이라이트였죠. 그래서 저희 이제 슬픈 가정사긴 한데 저희 둘째 삼촌이 월남 파병을 갔다 오셨는데 고엽제 피해였죠. 항상 그 항문에서 진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해갖고 누나들이 입다가 그 못 쓰게 되니까 스크래치가 난 스타킹 같은 거를 꼭 가져갔어요. 다 그렇게 모아갖고 갖다 줬었거든요. 그냥 입을 수 없으니까 안에다가 뭐를 대고 스타킹으로 단단히 조이기해서요. 그게 정말 고엽제 어마무시한 고엽제가 뭐냐면 숲을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왜 베트콩들이 하도 땅 속에 숨어 있고 숲 속에 들어가면 많은 희생이 생기고 하니까 그걸 다 그냥 화염 방사기하고 고엽제에 뿌려갖고 다 죽여버렸던 거죠. 그런 피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2008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DDT의 부산물인 DDE를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환암에 걸릴 확률이 1.7배 더 높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DDT를 뿌렸는데 그게 DDE. 언젠가 제가 책에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호르몬 얘기하면서 남극에서 잡힌 생선 몸에서도 DDE가 발견된다고요. 예, 그게 뭐 DDT를 뿌린 결과들이 순환되면서 분해되면서 반감기라고 하죠. 그게 아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DT나 DDE 이런 것들이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것들이 오냐면 두통, 메스꺼움, 구토, 눈에 따가움, 호흡곤란, 신체 협응 능력의 일시적 상실 뭐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신체 협응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돌멩이가 날라오면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피한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못 피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응 능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비호치킨 림프종, 신경계 손상, 천식, 면역 억제, 생식 문제, 태기형 등이 이제 농약이 일으키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슬픈 얘기가 뭐예요? 면역 억제 아니에요. 뭐 생식 문제도 뭐 가장 근본적인 슬픔이긴 하지만 생식 문제죠. 저기 그 면역 억제죠.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면역이 억제된다고 한다면 내 몸에 어떤 피해가 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생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경제신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학령 인구가 23% 줄고요. 대학생이 23%가 줄고 군대 갈 인원이 30%가 이제 줄었다라는 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뭐 이번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뭐 하여간 그렇다라는 거죠. 승자는 더 화학 물질을 팔 수 있지만 공포 마케팅을 해서 생산하는 회사들은요. 패자는 훨씬 중요한 것들을 걸게 된다. 이를테면 암이나 신경발달상의 질병과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는 피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럼 이 피해들을 어떻게 좀 복구를 시킬까? 내 몸속에 축적된 것들을 어떻게 빼낼까? 이런 것들을 정말 엄마들이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내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96페이지에 보게 되면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은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우연한 사고에 의한 노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꾸준히 일어나는 노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의 노출이 그 세 가지 범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몸에 있는 화학물질을 어떻게 빼낼까를 궁리해야 된다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못 먹어서 아팠기 때문에 엄마 뭔가 먹고 싶어요 해서 그 엄마가 그걸 해주면 그걸 먹고 났었단 말이에요.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어떤 사태가 가장 심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 개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너무나 많은 독소들이 축적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몸이 아프면 무엇을 먹고 났을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빼낼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질병을 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98페이지에 보게 되면 화학물질은 발달 과정에 우리 몸을 혼란시켜 뇌와 신경계, 생식기관 같은 기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교란한다. 농약에 대한 노출과 여러 종류의 암의 발병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 사실을 우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4편의 논문을 검토해본 결과 의사들은 농약에 대한 노출이 신경계 및 생식기관을 손상하고 유전자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증거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농약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선천성 장애, 사산, 기형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발견됐다. 또 백혈구의 염색체 변이를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농약이 일반적으로 유전자 손상 빈도를 2배 이상으로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약이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걸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얼마나 큰 피해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슬픈 얘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농약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파트 8은 엄마의 힘,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이제 그만 먹고 싶다고 이렇게 사진들을 또 찍어서 피켓 시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벌어진 얘기들을 나오는 거거든요. 비스페놀 A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여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320페이지에 어머니의 참여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환경 문제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하천의 수질이나 멀리 떨어진 숲의 건강과 생명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폐로 들여보내는 공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나의 아이들이 마시는 물, 내가 먹을 음식을 데우는 그릇과 조리기구에 대한 문제로 느껴지게 된 것이지요. 이제 환경 문제가 인간의 건강 문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시위에 나온 여성분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제 일상생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의 가정집에서는 비스페놀 A가 그득 들어차 있다.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은 CD와 DVD. 그래도 요즘 이제 CD와 DVD 이런 건 없어졌죠. 어쨌든 간에 물병과 플라스틱 컵, 부엌의 가전제품, 조리도구, 안경 렌즈, 대형 생수통, 헬멧에 플라스틱 눈 가리개, 아기의 젖병, 의료도구, 노트북과 블랙베리의 표면, 자동차나 트럭의 헤드라이트와 아이들의 장난감 이런 데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슬픈 게 뭐예요? 무서운 게 안경 렌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건 돋보기라 책 볼 때만 쓰는데 평상시에는 안경을 안 쓰지만 안경 렌즈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 콘택트 렌즈에는 없을까요? 또 거의 모든 양철캔의 내벽이 에폭시 수지로 코팅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에폭시.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337페이지에 1997년 비스페놀 A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연구에서 우리는 그때까지 실험했던 중 가장 낮은 용량보다 25,000배 더 낮은 용량의 비스페놀 A 역시 에스트라디올과 마찬가지로 전립선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립선 발달을 촉진한다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39페이지에 어미를 통해서 비스페놀 A에 노출되었던 이 암컷쥐가 자라서 성체가 되었을 때 그것의 난자 중 40%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단 한 번의 노출로 3세대의 생쥐가 동시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지금 나한테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아니라 후손 3대 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3대 조금 더 가겠죠. 왜? 쥐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제 생쥐와 인간의 비스페놀 A 실험을 한 결과들을 이렇게 또 박스에 다 넣어놨어요. 다 박스에 넣어놔가지고 태중 노출, 노출 그래갖고 이제 전립선 무게 30%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연구자인데 프레드 폼 잘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거겠죠. 높은 농도의 비스페놀 A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절차가 호르몬 활성을 지닌 물질에는 전적으로 쓸모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화학물질이 입증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산업체에서 이런 방법을 했다라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스페놀 A가 하면은 인간한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 전립선 암과 유방암, 남아의 비뇨 생식 기간의 이상, 남자의 정자수 감소, 여아의 성조숙증, 인슐린 저항성 당뇨나 비만을 포함한 대사 이상,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과 같은 신경 및 행동상의 이상 등이 포함된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또 인슐린 저항성 당뇨나 비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문제들이 비스페놀 A 우리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그다음에 먹고 있는 것들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빼낼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파트 9는 그럼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파트 9는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그 방법론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371페이지에 오늘날의 대부분의 심각한 독성 물질들은 우리 집안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공간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구석구석까지 말이다. 독성 물질에 대한 우리의 노출 정도는 상당하다. 21세기의 보통의 미국인은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 예,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그 농담 삼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3년마다 새 차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화학 물질에 노출돼서 좀 빨리 폐 문제 생겨 죽을 거예요. 또 하나 매일 아침 코팅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2개씩 그것도 이제 무정란으로 2개씩 해서 한 1년을 먹이세요. 심혈관계 질환으로 갑니다. 예. 그럼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 수령인을 와이프에서 다른 사람으로 빨리 바꿔두세요. 매일 후라이가 올라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차를 자주 바꾸자고 한다고 한다면 더 슬픈 얘기가 370페이지 밑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유해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산업시설이나 폐기물 매립 장소 따위가 가까이에 있는 열악한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물론 그러한 중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매순간 그들의 몸 안에 독성 화학 물질을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 중 가장 부자인 사람들도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거든요. 요즘 팬데믹 상황이 오다 보니까 또 어떤 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밀키트 많이 팔렸죠. 그냥 갖고 와서 물만 넣고 끓이고 물도 안 넣고 오히려 국물까지 다 줘가지고 그냥 넣고 불만 데피면 끓이기만 하면 되는 음식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호했고 또 배달 음식 많이 먹었고 거기에는 부지기수에 어마무시한 양에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힘들지만 시장에서 장을 봐다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먹여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374페이지에 2가지 결론. 그래서 우리의 실험으로부터 여러분이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2가지 메시지가 있다. 첫 번째,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선택으로 우리 몸속 오염물질의 수치는 매우 크게 그리고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두 번째 결론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강박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심지어 여러분과 가족의 몸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지상 과제이자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더라도 여러분과 가족의 몸에서 독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독성 물질이 너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노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항상 그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독성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베스트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푸탈레이트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강한 인공향이 첨가된 특히 성분 중에 향료라든지 향첨가 같은 문구가 표시된 목욕 제품의 사용을 피해라. 예. 직접 푸탈레이트라고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기 나는 거는 피하라. 근데 꼭 목욕용품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화장제도 향기가 나죠. 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방향제를 사용하지 말고 환기를 자주 시켜라. 이게 푸탈레이트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방 섭취를 줄여라. 예. 방향제를 콘센트에서 치워라. 예. 또 여러분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른 아이들 부모와도 독성 장난감 관련 정보를 나누고 또 집에 있는 장난감 성분을 조사해서 폐기 처분하고 또 환경운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넌스틱 제품 같은 경우도 스텐을 쓰라고 돼 있어요. 오래된 난스틱 프라이팬을 갖다 버려라. 또 매끄러운 옷을 버려라. 벗어버려라. 테플론은 우리가 입는 옷에도 있다라 했지 않습니까? 테플론과 같은 PFC는 립스틱에서부터 자동차 워셔기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서 발견된다. 그 립스틱 되게 위험한 거죠. 그 립스틱의 3분의 1을 남자가 먹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행동 지침 오래된 난스틱 후라이팬 갖다 버려라. 기름 덩어리를 작작 먹어라. 제품 성분 표시 라벨을 꼼꼼히 읽어라. 대체 화학 물질을 도입함으로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체 화학 물질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 운동을 하든지 뭐 좀 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또 폴리브로마 디페닐 에테르 PBD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 물질도 이제 조심하라는 건데 이제 모직이나 삼배, 면과 같은 천연 섬유 제품을 사용해라라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죠. 그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예. 또 소파나 의자에 달린 쿠션 부분에 충전재를 교체하거나 찢어진 곳을 떼우거나 씌우는 것도 방염제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소파 그냥 이렇게 찍찍찍찍 금 가도 그냥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보충하라는 거고요. 수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피하면 되냐 하면은 일단 큰 생선을 덜 먹고 작은 생선 위주로 섭취하라. 네. 특히 수은에 많이 중독된 게 참치입니다. 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피하시면 되고 트리클로산 같은 경우는 항균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제품을 피하라. 항균에는 되게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은단호 뭐 이런 것들도 조금 피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농약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역에서 재배한 유기농 채소를 먹자. 뭐 식품 첨가제, 그다음에 화학 물질, 농약 등이 있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유기농 기준이 선진국의 유기농 기준에 비하면 저농약 수준입니다. 농약을 우리는 안 친다고 안 치죠. 안 치는 농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황사가 중국에서 몽고에서 날라와가지고 일본까지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무농약을 하고 유기농을 한다고 해도 우리 힘만으로 되질 않아요. 되게 슬픈 얘기죠. 그래도 그런 거를 주로 먹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제품을 구입할 때는 4512라는 주문을 기억하라. 이 네 숫자 이의 플라스틱 모두 나쁜 것이니 피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플라스틱 가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4512 요 있는 것만 좀 쓰라라는 얘기고요. 예.
일회용 물병을 사용하지 말라. 일회용 물병은 정말 사용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생수와 같은 음료수를 담는 병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아니며 따라서 비스페놀 A를 용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병은 여전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여기서 안 좋은 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3주 동안 슬로우 됐어. 우리 딱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지만 태어나서 부여받은 생명을 천수를 다해서 이 세상을 뜨는 것과 이런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60대 이후부터 암에 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시달리다가 병원에다가 번 돈 다 갖다 두고 저축한 돈 다 갖다 바치고 죽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디톡스, 특히 그런 이런 화학 물질들은 다 어디에 축적된다고요? 지방.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디톡스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셔서 그 지방들을 좀 없애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우리가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또 건강한 한 주를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